일단은 오늘은 자연어 처리 쪽 볼게요. 머신러닝 때 우리가 다뤄보긴 했었지만 딥러닝에서는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슬라이드 있긴 한데 슬라이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예 원본 자료를 좀 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텍스트 우리가 벡터화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그 다음에 인베딩,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시퀀스, 시퀀스 이런 용어는 지금 벡터화 말고는 딥러닝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가 뭐냐? 컴퓨터 언어는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기계어. 기계어라기보다 프로그래밍 언어고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기계어를 이해를 하겠죠. 자바, 파이썬, C, C샵,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래밍 언어랑 우리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 자연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NLP라고 했었어요. NLP. 그래서 이제 자연어 특성상 언어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언어 특성들에 맞게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영상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딥러닝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트렌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데이터랑 알고리즘이랑 하드웨어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통계적 정보 정도를 얻는데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대두가 됐죠. 실제로 챗 GPT만 봐도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죠. 텍스트 분류할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텍스트의 주제는 뭐 문서 같은 걸 인풋으로 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주제에 대해서 분류해주는 기사 분류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욕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볼 수 있고 감성 문서 뭐 영화 후기 같은 거 아니면 어느 여행지에 대한 평가 음식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모델링한다 이거는 뭔가 자동 완성 기능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언어 다음에 어떤 언어가 와야 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번역이죠. 번역. 그리고 실제로 조금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어떤 기사를 넣으면 요약해서 뭐 한두 줄로 나온다든가 논문을 넣으면 논문을 요약해서 애가 출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내 시스템에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불.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오늘.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텍스트는 여기 뭐야? 문자, 단어, 문장, 글, 그래서 자연어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를 말한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STM을 거쳐가지고 우리 RNN 시각만이 활용이 되면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면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해결이 안 됐거나 성능이 안 나왔던 부분들을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했고 이 기반으로 이루어진 게 GPT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2023년도에 가장 큰 화제는 챗 GPT였죠. 그리고 진짜 획을 그은 어떤 인공지능 쪽에서는 획을 그은 어떤 큰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걔가 이루어져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벡터라는 걸 했어요.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치로 바꿨어요. 수치로. 그렇죠. 그래서 벡터화를 시켰다. 보면은 더 마우스, 랜업, 더 클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각각 단어에 정수로 라벨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1, 2, 3, 4, 2 보니까 더 마우스, 랜, 업, 더 클락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더 마우스, 랜 다운이니까 더 마우스, 랜 6번 다운 이렇게 벡터화를 간단히 했었다. 기본적인 벡터 가정인 거죠.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벡터화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마침표나 소문자 이런 걸로 소문자 제거는 안 되죠. 소문자화를 해서 좀 일관성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띄어쓰기 같은 걸로 토큰을 만들어서 쪼개는 작업들, 그 다음에 어휘를 색인화한다. 지금 위에서 본 게 색인화죠. 어떤 정수 인덱스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이루어져서 텍스트 벡터가 이루어진다. 텍스트 포준화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보면 얘는 소문자고, 근데 뭐 물음표가 두 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는 또 어퍼스트로피가 없고, 그렇죠? 똑같은 문장이기도 하고 해석은 똑같지만 실제로 우리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를 가져간다. 모두 소문자가 한다. 그 다음에 어떤 특수 기호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어떤 특수 알파벳, E 같은 거를 그냥 순수 2로. 그 다음에 A 같은 거는 A2로. 표기법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되는 어떤 표준화 안 되는 것들을 딱 정해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어떤 문법에 관련된 부분, 캐스를 캐스로, 월스, 스테어링을 스테어링 등으로, 시제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어떤 문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일종의 문법이니까. 네. 그래서 밑을 봤더니 어떻게 변경했냐면 소문자로 sunset came, I stare at the Chico sky, isn't natural splendid. 이렇게 뭐 어퍼스트로피 이런 게 제거됐죠? 여기 제거됐고 소문자 바뀌었고 이렇게 시제 같은 거는 지금 대괄호가 들어가면서 스테어라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캐스 같은 것도 여기 캐스는 없긴 하네요. 네. 어떤 복수형 이런 것도 복수형 있다. 어느 정도는 정보가 상실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약간은 손실되긴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모델을 만드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학습을 시켜내니까 모델에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인터뷰 기사의 경우는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대요. 이것도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 표준화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음표 같은 게 없으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델도 달라지고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 기법도 달라진다. 말씀드렸고. 토큰화는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그래서 뭐 스테어링, 콜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시제랑 단어 자체를 분리할 때도 있다. 엔그램 토큰. 엔그램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위치한 어느 단어들 말하는 거예요. 더캣, 키워즈, 얘네들은 2g 토큰이라는 거예요. 2g. 토큰은 이제 스플릿 하는 거고, 텍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어떤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문자 토큰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순서를 중요시하는 모델들. 얘네들 할 때는 이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중요시하는 시퀀스 모델. 근데 이제 엔그램 토큰이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얘는 순서가 별로 상관없는 거. 여기 뭐 단어 주머니 모델이라고 나오죠. 어떤 단어 순서에 대한 어느 지역 정보를 유지하는 게 엔그램. 얘는 이제 이 기법이 일종의 특성공학이래요. 나오고 트랜스포머 같은 기법에는 활용하진 않는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어 주머니가 엔그램이니까 뭐 3개도 될 수가 있겠죠. 3개. 보시면 2g, 3g. 반복되는 단어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큰화를 할 수 있다. 토큰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2, 3g 얘네들은 트랜스포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색인화는 아까 우리가 정수로 만든 거였죠. 단어에 대해서. 여기다 일단 실습할 우리 머신러닝 많이 다뤘었죠. IMDb 영화 후기 데이터셋 뭐 영화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 불러올 때 아예 이렇게 임계값을 설정했어요. 만으로. 그래서 빈도수가 많이 되지 않는 것들, 만 이하는 그냥 무시하도록 애초에 로드할 때 이런 옵션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어휘집, 사전 얘기하는 건 우리 색인화를 해야 되니까. 색인화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어떤 문장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전에 했을 때 0하고 1은
아마 좀 다르게 다뤘을 거예요. 1의 기능은 뭐냐? 보면은 1의 기능은 미등록 어휘는 얘네는 1, 0은 길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패딩으로 사용한다. 마스트 푼이라고 그런다. 뒤에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벡터 할 때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아니 딥러닝으로 왔으니까 아까 처음에 표준화하고 토큰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만 하는 거고 정확히 다루려면 케러스 벡터의 공식 문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 임자들 옵션을 보는 거죠. 스탠다드 사이즈, 표준화라는 얘기고, 스플릿,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공백 기준으로 쪼갠다는 얘기고, n그램 옵션은 위에서 뭐 2g 사용할 수도 있었고 3g 사용할 수도 있었죠. 여기 그다음에 텍스트의 길이, 아웃풋 시퀀스 랭스를 놓은 단어 길이를 제한하는 부분, 옵션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용적으로 adapt라는 함수가 어휘식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dapt를 하게 되면 어떤 색이나된 어떤 사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하고 vocabulary하고 찍어봤더니 뭐 이런 패키지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봤더니 아까 스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길이 설정은 없지만 영어로 돼 있고 스틸이라는 단어는 1로 변환됐대요. 얘가 지금 스틸이라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 칸씩 보는 거니까 i가 7번인 거고 white, white, and, still이라고 돼 있죠. still이라는 게 세기나가 안 돼 있어가지고 1로 변환돼 있다. 각 토큰별로 어떻게 변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어로. 정수 인덱싱 된 걸로. 그래서 아까 1로 변환된 string이라는 거는 unk로 보존된다는 거야. unk에 있었잖아요. 얘 의미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죠. unknown이라는 거, unknown.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 왜냐면 그 어휘 색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U와도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 벡터화는 GPU 또는 TPU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델을 구성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의 모델은 훈련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이학습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죠. 직접 사용할 때는 모델을 직접 구성할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모델을 할 때 전처리는 따로 하고 실전 배치할 때는 2층이 완성된 모델을 추가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델을 뭐 전이학습을 하든지 어떤 모델이 있으면 애들을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실습할 때 볼 거니까 대략적으로 할때 보면 데이터셋 이런 게 있었고 테라스 유틸의 데이터셋 또는 디렉터를 이용해서 훈련세, 검증세, 테스트셋을 만들어 놓고 샘플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셋 불러올 때 여기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있었죠. 그리고 타깃으로 1과 0을 지정한다. 긍정이 1, 부정이 0. 왜냐면 타겟이 이지분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훈련 셋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가 밑에와 같은데 입력 샘플이 TF 스트링이에요. 문자열 텐서래. 타깃이 int 32로 됐대. 파이썬의 기본 자료는 스트링하고 다르다. 왜냐면 지금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의있게. TF 스트링이랑 파이썬 스트링이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키텍처가 내가 추가가 된 거니까, TF는. 이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진행할 부분이니까 이따가 보고, 함수도 있고, 필수하는 부분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죠. 임베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임베딩. 임베딩은 보통 어디에 삽입하는 거죠.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어떤 어휘집에 따라서 어떤 단어나 문맥이 여러 의미를 갖게 되는데 어떤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관성. 다른 단어들과 연관성을 표현하는 정보까지
부동소수점에 대한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인베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유사도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도. 그러니까 단어를 인베딩하게 되면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또 유사도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베딩 층이 나왔네요. 딥러닝이니까. 그래서 인베딩은 모델 훈련을 학습 때도 유도한다. 어떤 종류, 내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의미들이 그걸 맞게, 목적에 맞게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 후기 같은 거에 대해서 학습한 게 재판 판결문이래요. 예. 여기서 해당하는 단어들하고는 똑같은 단어라도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많은 목적에 대한 이 모델이 어떻게 활용될까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맞죠? 이거는 뭐 문제 해결을 할 때 시작부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거랑 다를 것 같으니까 이 데이터 시점만 구성을 해야 되고 모델을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 가지고 그냥 모델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나중에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 케라스 인베딩 제공을 해주죠. 케라스 레이어에서 인베딩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풋 차원, 인풋 딤이죠. 인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에서 어휘수 7개, 그 다음에 아웃풋은 4개로 이런 특성으로 찾도록 그러니까 모델을 설계하겠다. 제일 처음에 7개, 4개니까 지금 4개가 피처죠. 피처니까 얘가 열로 올 거고 그러면 7 곱하기 4 모양의 텐서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텐서, 부동소수점 관련 텐서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뀐 거죠. 제일 처음에는 벡터화가 됐다가 얘가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피처가 4개였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벡터가 6개가 나왔으니까 6 곱하기 4의 텐서 모양으로 바뀐다. 인베딩을 하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벡터화를 했다가 인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부동소수점을 가진 차원의 텐서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단어들의 어떤 유사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뭐예요?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7-4로 변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향 텐서는 이렇게 갔다. 인베딩 매트리스. 그래서 6-4가 나왔고 단어가 지금 더 마우스 랭업 더 클락 벡터화 했을 때는 이거였고 인베딩 층에 입력이 되면 6 곱하기 4가 나오고 더 마우스 랭 따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토큰별로 벡터화가 되고 인베딩 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죠? 얘는 6 곱하기 4 모양이고 얘는 토큰이 4개니까 4 곱하기 4의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피처가 4개니까. 인베딩의 의미,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3차원 벡터를 이제 밑으로 표현했어요. 의미들의 지금 거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이 값이 이제 뭐 좌표 값이잖아요. 0. 어쩌고저쩌고, 0.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유사도가 높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남성, 여성에 대한 유사도, 그 다음에 텐스에 대한 유사도. 동사에는 벌브 동사. 걷는다, 걸었다, 스위밍 하고 있는 거, 수영하다. 시제에 따라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캐피탈 나라에 대한 명사죠, 명사. 그 명사. 얘네들도 지금 3차원을 표현해 보니까 이런 식의 텐서 형태가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조금 보기가 쉽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 당연히 남자 여자는 의미 다르니까. 그렇죠. 시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다르죠. 은밀히.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거는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델에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따가 실습할 때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혁명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혁명.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2017년에 나왔죠. 네.
나와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뉴럴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혁명을 가져왔다. 셀프 어텐션이 뭐냐? 어텐션이 이제 집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렷 집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어느 부분, 주요 부분에 집중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의 머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원본 이미지와 어떤 어텐션 점수 얘를 곱해가지고 고양이 머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머리에만 집중을 하면 더 고양이인 걸 알기가 쉽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연 처리하고 있는데 영상이 왜 나왔을까? 그렇죠. 이해를 돕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머리에 있는 영역을 이렇게 조금 봐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이제 존재하고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셀프 어텐션은 뭐냐? 포함된 단어들의 문맥상 의미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The train left the station on time. 그 기차가 정각의 역을 떠났다. 과거형.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벡터화 된 거를 텍스트가 벡터화 되고 인덱싱을 통과를 하겠죠. 그러면 또 벡터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때 토큰들의 연관성에 상해서 점수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점수?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가중치. 어느 부분에 대한 가중치.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맥을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션과 트레인 연결 단어를 합치면 기차역이잖아요. 기차역. 그런 문맥상 의미를 반영해가지고 생성된 벡터라고 합니다. 더 트레인, 랩더, 더 트레인. 지금 스테이션에다가 뭔가 지금 가중치를 둬가지고 아까 지금 혼동행렬 같죠? 유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도. 요거는 당연히 작이니까 그런 거. 유사도가 지금 여기가 제일 높죠? 혼동행렬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0.8이니까. 유사도, 혼동행렬. 요 단어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스콜스포 스테이션에다가. 이런 가중치를 쓴 다음에 소프트넥 스케일링의 곱셈 해가지고 각 단어들이 나중에 다시 조합이 되는 부분. 항상 곱셈. 네,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스테이션에 뭔가 의미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뭔가 지금 위에서 말했던 기차역의 의미가 세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스테이션을 얘기를 하면 모델은 기차역을 조금 편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중치를 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코드 부분이고, 케라스에서는 보면 이 셀프 어텐션 기능이 또 들어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함수가 있고, 걔를 지금 만들었죠. 클래스를 가져와서 만드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인풋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아웃풋은 여기에 페어와이즈 코어스 곱해준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여기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쿼리 키 밸류의 값을 입력한다고 해요. 여기는 일반된 작동 과정을 보여주는 거. 도구 온다 비치에 강아지들 있잖아요. 여러 질문이 있다고 하면 사진이 있을 때 연관성 점수를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뭐 비치긴 하죠. 비치. 여기는 둘은 뭐 없는 거고. 여기는 비치랑 강아지가 있고. 그렇죠. 이 사진은 여기에는 강아지만 있고. 그러니까 얘를 1.0으로 매치한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보트랑 트리가 있지만 비치로만 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얘가 가장 이 말을 알아듣기 쉽다는 거죠. 이 텍스트를. 그래서 차단에는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1.0이니까. 세 개의 후보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쿼리 키 밸류로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셀프 어텐션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 질문 열쇠 값, 얘네들 동일한 값으로 사용한 다음에 주어진 대상이 자기 신을 비유 대상을 활용하는지 어느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 강아지를 말한다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멀티헤드 어텐션. 어텐션을 활성화한 헤드를 여러 개 사용한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단어들의 연관성 알아낸 뒤에 합치는 기법이다. 이거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IT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분할 정복 기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를 작은 문제를 쪼개가지고 각 작은 문제에 나타낸 결과를 합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 약간 이런 일반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헤드에 밀집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각각 헤드에 댄스 이런 것도 실험 결과에서 나온 거죠. 이 레이어 층에 쿼리가 들어갈 층에 어떤 밀집층을 만들어 주니까 결과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분리시켜 놓고 밀집층을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값을 인풋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좀 쪼개서 그 구간 어절 단위로 어떤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상화 시킨 거고요. 그쵸? 이거 그냥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우리 지금 멀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 헤드. 그냥 멀티가 아니고 멀티 헤드죠, 헤드. 그러니까 헤드에 나눠가지고 댄스층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600에 256으로 된 어떤 단어 인베딩이 있었는데 얘를 600, 128, 600, 128 모양 두 개로 쪼개서 인풋을 해주고 출력할 때 나중에 멀티헤드 어텐션 합치면 원래 인풋의 모양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간단히 분리해서 활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보면은 헤드 사용에 밀집층 역할이 크더래요. 헤드 사용할 때 밀집층 역할이 큰 것도 밝혀지면서 전에 했던 정규화, 잔차 연결 이걸 조합한 기법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다. 인코더는 암호화죠, 암호화. 암호화하는 방법, 장치가 되는. 정규화층으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단위가 아니고 시퀀스 단위로 정규화를 실행한다. 시퀀스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RNN과 관련이 있는 거죠. 시퀀스 단위로 근데 정규화를 실행한대요. 배치랑은 다른 개념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봤더니 멀티헤드 어텐션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정규화 들어갔고 밀집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정규화가 되고 어떤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인코더가 있으니까 디코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언어 번역이나 텍스트로 변환하는 모델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디코더는 밑에서 다뤄보도록 한다고 나왔고, 인코더 구현은 이따가 보면 되겠죠? 소스에서 보도록 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찾은 후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문맥상의 특성을 추가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델 만들 때 새로운 특성을 찾아서 그거를 피처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구체화된 거예요. 여기도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변수들이니까 보고 보면은 여기는 글로벌 맥스 플레이. 그래서 글로벌로 줄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를 뽑아내는 거. 최대값만 뽑겠다는 얘기죠. 에버리지 플레이 아니니까. 글로벌 에버리지 플레이 있고 맥스 플레이 있는데 얘는 글로벌에서 맥스 플레이니까 가장 큰 거 하나만 사용하겠다. 이렇게는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저 소프트에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악스. 얘는 시퀀스 투 시퀀스래요. 순서를 순서로. 하나의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야고 기계 번역, 내용 요약, Q&A, 챗봇, 텍스트 생성해주는 기능.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도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아까 인코더, 디코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코더고 얘가 디코더가 되겠죠.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전기가 거쳐서 밀집 통과해서 인베딩에서 나오면은 얘가 또 여기로 들어가네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모델을 만들 때 트랜스포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스페인, 뭐 투프로 된 어떤 걸 사용하겠대요. 실제로 데이터셋을 열어보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저는 스페인어를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은 말인가요? 네. 대충 때려 맞추면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뭐 이런 여기서 활용을 해보는 거고 영어는 훈련셋 쪼개는 거고 훈련셋이 지금 좀 다르죠. 영어 훈련셋은 이렇고 스페인어 훈련셋이 다르고 스타트에 대가로가 들어오는 거니까 스페인어의 시작은 대가로, 엔드는 대가로 이런 거를 알아듣도록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단어 포함해서 다른데 지정 단어 수가 지정 그보다 크면은 뭐 엔드는 생략된다. 이런 조건들을 넣네요. 영 패딩이네, 영 패딩. 그러니까 지금 단어 수가 크기보다 작을 때 그때 영 패딩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패딩 이미지에서 어떻게 써요? 여기 위에 만들어주는 거였죠, 이렇게. 비전에서 패딩 기법 만들어 놓고 타겟은 어떻게 만들었냐? 스페인어 훈련 셋으로 생성을 했다. 그래서 스타트는 제거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 단어를 추가시켰다. 이것도 지금 패딩이 들어간 거고 어떤 단어로 이어갈지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퀀스니까 어느 문장을 입력했을 때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입력은 영어로 입력했어요. 출력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해서 인베딩이 된 데이터셋. 디코더는 스페인어 배치가 끝난 어떤 거랑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출력값. 그러니까 이걸 인코더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디코더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얘를 결국 어떻게 나오냐? 또 입력값은 어텐션층을 통과시킨 다음에 스페인어 셋과 쿼리는 스페인어 입력값, 뭐 키밸류는 어떤 영어값이 출력된다.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디서 활용되냐? 지금 요거는 영어 텍스트를 번역한 스페인어, 그러니까 번역 모델이죠. 번역 모델. 근데 영어 텍스트만 주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스페인어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모델의 둘째 입력값에는 스페인어 텍스트가 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영어 입력했을 때 스페인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스페인어가 넣어서 스페인어가 나오는 건 번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가공을 했다. 그래서 스타트로 구성된 스페인어 텍스트 둘째 값을 지정해 놓고 해당 텍스트 스페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번역했을 때 첫 번째 단어로 어떤 걸 추천을 했대요. 큐. 그러니까 이런 추천 기법을 더해서 지금 디코더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추천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디코더에 넣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추천하는 어느 테크닉을 집어넣어가지고 반복하게 되면은 위에서 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어가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정리하면은 스타트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스페인어 입력 텍스트로 사용해서 엔드 이전에 언어를 추천될 때까지 반복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페인어 텍스트를 만들어내겠다. 인코더, 디코더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이거는 지금 직접 구현을 한 건데, 그쵸? 밑에는. 밀집층이 있고, 뭐, 헤드 개수. 그 다음에 어떤 차원, 디멘전이죠, 디멘전. 단어가 어떻게 텐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함수가 있고, 아니죠. 여기서는 기계 번역 모델. 아까 자주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여기서는 뭐 단어 수 정하고, 어휘 키우기 정하고, 인베리 키우기 정하고, 층계수 정하고,
헤드 정하고 해서 활용을 했더니 이제 뭐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62시 15,000 모양의 텐서로 바뀌고 출력이 되더라. 지금 이론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훈련하는 부분 이렇게 보고 오늘 GitHub 폴더 가시면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학습 안 하는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디렉토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트레인 셋, 테스트 셋,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네거티브. 딱 보면 데이터셋 보면 우리는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한번 해보죠. 폴더 보이시죠? 뭔지 말씀하세요. 내가 공유를 하긴 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셋 다운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80메가니까 뭐 금방 하겠네요. 눌러주고 저 이런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델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모든 데이터셋을 알 수 없잖아요. 모든 도메인을 알 수도 없고 좀 직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딱 어떤 데이터 샘플을 뽑아가지고 열어보는 거잖아요.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데이터고 어떤 모델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조금 센스 있게 보자면 그렇죠. 요 데이터 요 폴더인데 파지티브나 폴더야. 그럼 당연히 파지티브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약간 이런 직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센스죠, 센스. 읽어보면 나는 처음으로 봤다. 그 뒤를 봤는데 뭐 영국 TV에 90초? 전에는 뭐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 나왔어요. 저는 어쨌든 얘가 긍정 데이터셋이 있던 거였으니까 그쵸?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또 후기 적어놓은 거죠, 후기. 그쵸? 또 뭐 후기를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게 긍정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검역셋 분리해주고, 네거티브, 파지티브. 셔플 섞어주고, 20% 빼서 검역셋을 만들어주고, 배치 크기는 32로 지정했다. 봤더니, 트레인셋 2만 개, 검증셋 5천 개, 테스트셋 2만, 클래스는 2개. 아까 tf 스트링, 타깃은 int에 31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지금 벡터 할 때 정수로 나왔잖아요. 정수로 맞죠? 타깃을 이렇게 줘야 되고. 배치는 우리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 서브셋을 얼마나 내가 쪼개서 할 건지 이거 하드웨어 성능이나 기타 요건들에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요. 나눠가지고 뭐 출력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걸 봤더니 뭐 이렇게 나왔대 지금. 프레디 데드 뭐저저저 나오는 거. 테스터 이제 형태 찍어본 거 타겟. 그다음에 우리 벡터 데이터 셀 준비. 왜냐면 지금 셋을 다 벡터로 바꿔야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600개 단어가 포함되도록 한다. 레스 정해놓고 토큰도 개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빈도수. 그래서 뭔가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놓은 거죠. 지정해놓고 벡터라이제이션에 우리 보면 레이어에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에서 토큰 지정해놓고 아웃풋 모드 지정해놓고 맥스랭스 집어넣고 얘 600 말하는 거 600 토큰은 얘 말하는 거고 뭐 이렇게 간단한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매핑 함수? 매핑 함수는 여기에 펑션이 오고 여기에는 이제 반복 가능한 데이터가 와요. 람다 함수를 쓸 거고 어데이터를 이렇게 매핑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간단한 코드로 만든 거예요. 람다 사용해서 맵 함수 이용해가지고 아까 어댑트라는 게 있어요. 어댑트. 이거는 수행하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적용시켜라 이거잖아요. 적용시켜라. 요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매핑 시켰잖아요. X와 Y를 지금 매핑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지금 벡터화 시켜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셋이 벡터화가 돼서 바뀌는 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600으로 정해놨으니까 단어는 600개 잘린대요. 그리고 모든 벡터의 길이도 600으로 고정될 거고. 만약에 적은 경우는 아까 패딩 0으로 채워버린다. 벡터 사용의 정수는 2만보다 작은 값이고 빈도 가장 높은 2만 개 대상만으로 설정을 했다. 여기 찍어봤어요. 그래서 쉐이프, 인풋 쉐이프, 타겟 쉐이프 첫 번째 값을 뽑아서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원 나왔죠? 600. 여기도 600. 인풋 타입이 32에 600. 왜냐면 토큰을 최대 단어 개수를 600으로 지원했으니까 문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배치 사이즈 32. 자, 앞에 있으니까. 쉐이프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보면은 트랜스포머를 이제 구현해봤다. 레이어를 표현하기로 갔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상속 받았죠? 케라스 레이어를 상속 받은 다음에, 이닛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이닛 할 때, 이거, 차원, 밀집층, 그 다음에 헤드스, 그 다음에 곱하기 2개 있는 거는, 우리 뭐 했어요? 딕셔너리 형태의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딕트를 얼마가 됐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딕트 전용의 매개변수 전달 값이죠. 가변인자라고도 부르고, 용어 좀 다양합니다. 각각 초기화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초기화 시켜놓고, 여기, 어텐션 나왔네요. 어텐션에 레이어에 멀티헤드 어텐션. 왜냐하면 지금, 넘버히트스라는 전달 값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댄스 프로 J라는 어떤 시퀀셜, 케라스 모델로 처음 했던 거. 렐루 함수 이용해서 레이어를 지금 2개 만들어준 거,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레이어 노름, 1, 2 만들어서 정규화하는 부분 만들어준 거고. 콜 함수는 얘를 호출하지 않아도, 보면은 데이터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 동작을 합니다. 마스크가 논이 아니라면 작동을 하게 됐고, 마스킹이라는 건 마스킹. 데이터셋의 어느 부분을 걷는 거겠죠. TF의 뉴엑시스래요. 앞에 그대로 받고, 여기는 뭐예요? 배치수 그대로 받고, 얘는 뭐예요? 우리 600이잖아요, 600. 근데 단어가 6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축 받고, 뒤에 맞춰놓고. 얘도 그 다음에 얘는 if는 소수가 아니죠? 어텐션 아웃풋이라는 곳에 인풋 한 다음에 위에서 가공해놓은 어텐션 마스크에 얘 담아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인풋에 넣어주는 부분 얘랑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쵸? 왜냐면 콜이라는 함수는 인풋이 들어올 때 동작을 하게 될 거니까 얘는 객체 생성할 때 동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onfig 그러니까 슈퍼 부모 클래스를 불렀어요. 부모 클래스가 뭐예요? 여저 케라스의 레이어 부모 클래스 부르고 거기서 어떤 config 정보 관련된 가져올 수 있다. 그 부모에서 정해놓은 변수들을 일치시켜가지고 뽑을 수 있죠. 이건 구현 안 해도 부모 클래스 구현된 거를 갖다 쓰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인코더를 층으로 그냥 구현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구현한 거. 그렇죠? 얘는 제공해주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라는 걸 사용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거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쵸? 요거는 진짜 조금 우리가 뎁스 깊게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사이즈, 차원수, 넘버즈 처음 정해놓고 인풋이라는 거 클래스에서 인풋 입력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인베딩 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 다음에 걔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글로벌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값 하나만 뽑아가지고 여기에 규제에 또 한번 걸었어요. 그 다음에 밀집층 통과시키고 액티비티 활성화함수 시그모이드. 그래서 모델 구성하고 옵티마이저 해놓고 끝. 간단하죠. 그래서 구성을 보니까 255, 256, 256, 256 나오네. 앞에는 이제 배치랑 그거니까. 이게 되시죠? 256. 그래서 얘를 이제 훈련시켜 봤더니, 콜백 함수도 만들어주고, 훈련시켜 봤더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물어보셔도 되고. 훈련을 해서 평큐를 해봤어요. 요즘 아까 어큐로시 뭘로 컴파일 했나요? 네. 이게 분류 모델이니까, 여기 보면, 로스도 마이너 프레스 엔트로피나 매트릭이 당연히 어큐로시를 해야겠죠. 어큐로시가 마지막 양호 보니까 86.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찾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했대요. 하나는 보통 단어, 하나는 다른 위치에 있는 단어. 그래서 한 클래스에 있던 값을 다른 트랜스포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성은 뭐 그때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인베딩 층 얘기하는 거죠. 인베딩 초기화 시켜놓은 부분, 콜함수에서 길이는 뭐 마지막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해놓은 거고, 포지션, TF 레인지, 시작 0부터 랭스까지, 델타랑 인계값 붙고, 인베딩 토큰, 아까 위에 있었던 토큰 인베딩 넣은 거고, 위치 얘기한 거죠. 위치는 위치. 왜냐면 여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포지션 정보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마스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스크는 보니까 인풋 들어오면 마스크는 기본값을 0 해놓고 TF의 매스 나디꼴이래요. 나디꼴. 같지 않다면 인풋을 쓴 거. 컴피그는 똑같고요. 얘를 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보면 한번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캐블러리 사이즈, 시퀀스, 차원수, 헤드수, 밀집층, 뉴런 개수, 배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인풋축 만들어주고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거 가져와서 위에서 만들어놨던 거 예, 가져와서 시퀀스 그다음에 위에 정의해 놓은 변수도 집어넣고 트랜스포머 인코딩 해서 차원 밀집층 그다음 헤드수 글로벌 맥스플링 해주고 규제 걸어주고 출력은 하나로 활성화함수는 시그모이드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구성했다. 컴파일 할 때는 RMS 프로와 가이넌스 프로스 엔트로피 네트도 똑같고 구성했더니 좀 심플하게 256, 256, 256, 256 마지막에 1 출력돼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막습하는 과정이 있고 체크 포인트 만들어서 콜백함도 만들어서 모델 피팅해서 20번 포크에 돌려봤더니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포지셔널 인베딩 두 개로 클래스가 두 개였죠. 보니까 지금 뭐 얼마 안 해가지고 이런가? 이거 뭐죠? 이상하네. 뭐가 나온 거지? 중간에 끊어서 그런가? 그쵸? 이게 맞는 거잖아요. 99. 네, 제가 돌리다 끊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얘기했죠. 영어, 스페인어 번역하는 거. 그 데이터 셀프나 가져가는 거. 얘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잘 받아지고, spa.txt라는 파일을 보니까, 탭 그룹이네요, 탭. 탭 그룹은 우리 뭐예요? 구분할 때, 백슬러 T로 구분하면 돼, T. 탭
공백을 의미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구분자 집어넣을 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영어 텍스트가 있고 스페인어 텍스트. 여기 스페인어죠? 영어, 스페인어, 영어 라이센스 얘기하는 거고 정보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정보라고 불리면 그럴 것 같아요. 각 줄의 내용을 항목으로 갖는 리스트인 텍스트 페어스를 생성한다. 영어, 스페인어, 구성의 특풀 있었다고 했었고 마지막 기타 정보는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건 그냥 날려버리고. 그런데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에 스타트랑 엔드라는 언어는 토큰을 추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열어서 마지막까지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라이스로 받은 다음에 빅리스트 만들어주고 폼을 돌면서 여기 보시면 백서치 나왔죠. 탭키로 스플릿 해가지고 마지막 거는 버릴 거니까 언더스코어 활용했네요. 여기에 기타 정도, 기타 정도. 약간 센스 있게 코딩을 한 거죠. 뒤에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개만 하고 스페인어는 앞뒤로 스타트 엔드로 또 구분자를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소스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많이 쓰는 기법이었어요, 우리. 그렇죠? 빅리스트 만들어 놓고 어떤 데이터 정지해서 새로운 리스트에 집어넣는 방법들. 요거를 뭐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소리가 기니까. 찍어봤더니 정상적으로 그렇죠. 영어, 스페인어는 양쪽에 스타트 엔드. 랜덤 초이스니까 여기 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바뀌겠죠, 결과가. 그 다음에 코드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셔플이 있다는 얘기죠. 셔플 해주고 데이터셋을 70대 15대 15로 했대요. 훈련 70, 검증 15, 테스트 15. 이건 본인 마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70, 20, 10?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인셋을 일단 너무 줄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검증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70, 20, 10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벡터화 시켜야 되니까 어휘 인덱스를 생성한 다음에 벡터화를 진행한다. 사이즈 정리해주고 여기에 레이어에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벡터화를 진행을 해서 영어 텍스트만 뽑아가지고 0번이니까 여기 영어죠. 영어. 여기 1번 하면은 뭐예요? 1번 하면은 스페인어고 영어 어휘식 만들었다. 어휘식 뭐예요? 우리 정수로 된 뭐 말하는 거잖아. 정수로 된 정수로 이루어진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스페인어는 다르게 처리하려고 여기서 처리를 안 한 거죠. 스페인어는 벡터를 다르게 적용을 한다. 이런 기호 같은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제거하겠다. 이런 기호가 있으면 길이 제한은 21로 하고 0번, 19번 인덱스를 입력값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타깃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0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리가 있네.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정규식이에요. 레귤러 엑스프레션이라는 건데 우리가 8선 시간에 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정규식을 쓰려고 얘를 모두 가져온 거고 요 기호 삭제하기 위해서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대괄호, 소괄호 얘네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표준 함수를 만든대요. 커스텀 스타이제이션이라고는 인풋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로어 케이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로어 하면 뭐예요? 다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 할 때는 텐서플 스트링에 regex replace 하고 정규식 들어갔네요. escape. 요 글자가 있는 거는 지금 이걸로 이 문법은 요거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달라요. 보통 A to B잖아요. 얘는 지금 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스트립 차스라는 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스트립 차스. 그래서 언어를 번역해야 되니까
지금 스페인어로 된 벡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벡터의 길이를 조정을 했다. 입력값 타깃을 구분하기 위해서 벡터 길이를 20이 아닌 21로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아까 1번 나왔네요. 텍스트 스페인어만 따로 뽑아가지고 스페인어 언어 집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 스페인어도 벡터가 끝나게 될 거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뭐 포맷 데이터셋 영어 텍스트 배치와 스페인어 텍스트 배치하는 단환값은 어떤 모양의 사전이래요. 메이크 데이터셋 인자는 영어 스페인어 넣으면은 텍스트가 나오고 배치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포맷 데이터셋을 하고 데이터셋 자료형에 나오는 데이터셋이 나온다. 얘는 지금 보니까 배치 단위로 묶여있대요. 셔플 2048에 프리 패치 16. 이거는 이제 뭐 캐시를 사용한 거네요. 조금 더 빨리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배치 64였나? 64라고 왔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뭐 픽셀했죠 64. 포맷 데이터셋. 그래서 잉글리시랑 스페인어 벡터화 했던 거 가져왔고 리턴은 아까 스페인어 마지막 거 빼준다고 했으니까 스플릿 해주는 부분이고 데이터셋 만드는 함수 집 페어스래요. 여기 지금 매개변수도 사용했죠. 집은 우리 집 함수는 뭐였어요? 맵핑 시켜주는 거 거의 비슷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연어가 뭐 여기 토큰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 해당되는 정수가 그 우리 레이블 값이 있잖아요. 걔랑 자동으로 매핑 시켜주는 거죠. 집 함수가. 그래서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하나, 둘둘둘, 셈삼삼, 사사사, 오 연속되어 있는 크기가 맞는 자료형만 넣어주면 집으로 하면 간단하게 매핑 시켜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로 형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텐서 슬라이스, 영어, 스페인어 배치 사이즈는 이렇게 적용해놓고 여기 또 매핑 해줬네요. 매핑, 포맷 데이터셋을 맵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셔플 한 다음에 조금 빨리 캐시를 사용해서 리턴을 해준다. 마지막에 텍스트 쪼개주는 부분 보면은 길이가 20이었어요. 영어는 64개의 벡터로 만든다. 20개의 단어로 구성된 64개의 단어.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길이 20이고 64개고 20개의 단어 텍스트 64개로 구성된다. 타깃은 20 곱하기 60 20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64개의 구성. 그래서 쉐이프를 맞춰주고 쉐이프 다 일치하는 거 보시죠. 아래 코드는 우리 타깃을 보여준다. 스페인어 입력 샘플의 0번 인덱스는 뭘까요? 스페인어 아까 0번 인덱스. 스페인어 어디갔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2만 원이거든? 정수 2가 스타트에 해당하는 값이래요, 스타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제외시켜야 돼요, 제외. 정수 3은 뭐야? 3. 얘는 끝나는 부분을 말한다. 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영어로 다 패딩 시켰으니까 영어로 다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죠. 의미하는 게 얘가 스타트 아까 대괄호고 얘가 엔드 대괄호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단어가 짧을 경우에는 문장이 짧을 경우에는 영어로 패딩 시켜준다. 트랜스포머 디코더 보니까 디코더는 단어 600에 256 모양의 텐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밀집층에 사용되는 뉴런 개수, 유닛 개수 넘버 헤드스는 헤드 개수 캐주얼 어텐션 마스크는 아까 우리 어텐션 마스크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용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순전파를 담당하는 우리 콜 함수 입력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함수 동작을 한다고 했었어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개의 층을 사용을 해서 스페인어 텍스트셋과 트랜스포머 디코더 출력값 얘네를 셀프 어텐션을 적용시켜서 영어 텍스트 배치될 때 사용을 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좀 코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1이 스페인어 텍스트 입력값에 대한 셀프 어텐션 적용하는 부분이고 2는 원의 출력값을 아까 쿼리랑 키밸류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얘네를 적용했다.
최종적으로 두 개의 밀집층을 통과시키고 하나의 블록을 통과할 때마다 잔차 연결과 층 정교화를 진행한다. 어디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세팅해놓고 1, 2가 있네, 1, 2.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시퀀셜 넣고 밀집층 두 개, 레이어 노름에 정규화, 마스킹, 소프트 마스킹 뭐 일단 트루를 해놨네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컨피그는 설명했고 순서가 너무 긴데 여기는 뭐 캐주얼 마스크 근데 구현만 해놨고 여기는 안 썼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쓰고 마스크 쓸 때는 캐주얼 마스크 어느 부분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함수 사용하면서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이 축 만들어 놓고 패딩 만들어 놓고 캐주얼 마스크 중에서 미니멈 이렇게 활용하고 셀프 어텐션 1 얘는 스페이너 입력값이 스페이너죠. 그래서 아까 쿼리 밸류 키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어텐션 아웃풋 1은 얘를 적용한 거고 아웃풋 2는 얘는 1을 넣었죠. 지금 1. 그러니까 얘가 동작하고 난 결과를 갖다가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아웃풋 2. 그 다음에 여기서 정규화 또 해줬죠. 보여주고 마지막에 밀집층으로 출력한 다음에 리턴한. 좀 너무 길긴 하네요. 네. 위에 설명된 것들을 코드도 구현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계 번역 모델. 기계 번역 모델은 우리 아까 번역한다고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스페인어로 출력하게 되는 거. 보면은 입력값은 기존의 벡터화된 영어 텍스트셋과 스페인어 텍스트셋이 있고 스페인어는 모두 스타트화도 전체로 되어 있다. 위에서 했었죠. 그래서 모델의 출력은 스페인어로 출력된 단어들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해질지 확률값을 계산한다. 아래 코드에는 20개 단어들의 수고를 위치별로 확률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를 확률로 출력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버 인덱스에 위치할 단어를 계산하고 너희 집에서 15,000개의 단어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나중에 계산해야 되니까 소프트맥스를 뽑아야 되겠죠. 여러 개가 나올 거니까. 그럼 왜냐면 뭐가 맞는지 정해 확률이 높은 걸 뽑아야 되잖아요. 소프트맥스 사용해서 가장 그 위치에 맞는 단어를 뽑아내는 거죠. 여기는 조금 어테이션 해지수가 좀 많아졌고 단어 수, 그 다음에 어휘지 크기 이런 것도 있고 입력값 첫 번째는 영어로 된 거, 영어 데이터셋 위치 관련된 거니까 포지션 인베딩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까지 오고 인코더는 이렇게 해요. 디코더는 스페인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드라바 걸어주고 나중에 출력을 뽑아내겠다. 여기 소프트맥스 여기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출력값은 지금 20에 15,000 모양이 갖는 거에 나왔어요. 20개 어휘 인덱스로 구성된 벡터로 갖는다. 그 다음에 15,000의 모양을 갖는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크로스오버 엔트로피가 아니라 희소행렬을 손실함수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20개 단어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뽑아서 출력이 되겠다. 그래서 쭉 돌려보고 나서 이것도 중간에 끊었나? QOC가 높진 않네요. 75 정도 다. 디코드 시퀀스 함수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20개 단어로 구성된 스페인어 텍스트를 생성하고 포머는 스타트로 구성 텍스트셋을 이어가는 과정을 엔드까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지금 이거는 약간 지금 전처리를 조금 추가로 더 시켜주는 거죠. 아까 생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퀀스라는 거 생성해준다고 했으니까. 어휘집 확인하고, 집으로 범위 지정해서 이 단어에 맞게, 이 단어에 어떤 인덱싱이 돼 있을 거니까, 얘를 집함수로 만든 다음에 딕셔너리 형태로 형광을 해주고,
맥스 센텐스는 20으로 지정해주고, 그래서 지금 디코드라는 함수를 묶어놨네요. 그래서 시작 문장은 스타트다 문자열로 받아줬고, 문장 최대 길이만큼 반복문을 돌면서 벡터화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측해가지고 프레이션에는 문장을 예측해서 토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좋아야지 알아야 되니까 어리게이션 맥스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종료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코더 센텐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0번은 영어였잖아요, 영어. 네. 영어 입력해가지고 돌려서 출력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거죠. 지금 번역 모델 돌려서 테스트 해본 실제 데모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꼬문 돌면서 5문장을 했으니까 you should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스페인어는 no debes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스페인어를 몰라서 네. 이거는 아까 unknown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다른 언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좀 재밌어요. 데이터셋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코드를 내가 잘 짜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네, 그 이론이 잘 돼 있어야지 응용이 되고 데이터셋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변수별로 디테일하게 알면 좋긴 하겠죠. 근데 여기를 특별히 막 내가 튜닝을 하거나 이런 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어 같은 걸 바꾸면 되게 좋겠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에